나이 한 살 더 먹었다는 거 빼고. 빡친 거 치고 더 이뻐지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작업성 멘트다, 진짜. 이게 새 덕담 하시는 거죠, 뭐. 저는 지금 신비님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신비님은 어떤 여자분이 나와도 무조건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아, 예. 처음에는 저도 그 말에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설파하고 다니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애티튜드, 태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빈말이지는 알지만 나를 위해 공손한 인사를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을 하기엔 기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구박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박을 했어요. 아, 신비님이 그럼 어쩜 그렇게 이쁘세요 하는 건 그냥 다 태도예요? 태도. 그냥 아이고, 태도일 뿐? 참. 그러니까 방송에 이제 지금까지 나오셨던 모든 여자분들께 죄송하지만 그 말 들으셨던 분들 아이, 너무 그러면 업되지 마셔야 되겠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외모가 잘생기셔서라든지 한 그 모든 칭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구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종의 덕담처럼 돼서 좋아하는 거지. 진심이었어요. 아유, 좀 전에.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 평생 못 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저 뻥 잘 안 치는 거 아시죠? 예. 이거 왜 그러세요? 오늘 뭐, 저기 내용 중에 뭐 있으세요? 아니, 지금? 맞아요. 뭐 방어할 거? 늘 하는 사람은 저 말이 사실은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태도만 좋아하는 거고 평생 안 하다가 하면 진짜로 진실을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이, 참. 진짜 부디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완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역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근데 최소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싶어가지고 2018년, 19년 등등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당장 돈이 생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내가 몇 달만 버티면 1년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만 생기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네. 버티는 거죠. 근데 희망 없으면 진짜로 죽고 싶어요. 암울할 때. 잠을 자다가 깨는 게 가장 두려워. 현실로 이렇게 다시 들어올 때 그런 나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깰 때가 가장 두려운 사람들. 정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인구가 우리나라에 10%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 사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답답하고 잠 자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저 월급 줘야 될 날 되면 중소기업 사장들 답답하고 아유, 그런 그냥 거 있잖아요. 한 달 엄청나게 네, 빨라요. 그럼요. 예. 그런 심정들을 생각하면 참 정치가 두려운 거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저는 요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보고 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 정말 이게 누가 되든지 간에 인수위도 없이 이제 시작될 이 새로운 정부 이제 정상적으로 탄핵이 된다면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뻔하게 펼쳐질 이런 상황이 당장 무슨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도 아닌데 그냥 무거워 그렇겠죠. 마음이. 저희들도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권자지만 벌써 마음은 나라를 갖다가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는다고 해도 이 폭탄 안고 가야지 되는 거 뻔한데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월 1일부터는 사람들 그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걸 찾느라고. 제 태도가 네. 달라졌죠. 그야말로. 정권 교체는 될 거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외치는 그거가 있어요. 정권 교체는 되는데 얼마나 양질로 얼마나 힘을 갖고 얼마나 개혁적으로 되느냐 이런 측면이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불안감은 좀 버리십시오. 저는 늘상 요즘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서 승리의 경험이 되면 있잖아요. 민중들은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면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나도 이명박 박근혜 그 중간쯤에는 어떤 사건이 나도 광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두렵고 실망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 천만 촛불이라고 하죠. 천만 촛불이 가져준 역사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냥 보실 게 아닌 게 그들도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민중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광장으로 나와서 그걸 뒤엎을 훈련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부터는 굉장히 국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정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 정권교체가 완성되고 정권교체된 정권이 좋은 정치를 하게 되면 한국 민중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가 세계 교과서에 저는 실려든다고 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만들어낸 역사 있잖아요. 대단한 거라고 보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 단장님께서 쫄아 있어요. 얼굴 표정 보세요. 막 쫄아 있잖아요. 국민이 무서워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저 아는 분의 자제분이 와서 정치권에 대한 구경도 할 겸 저를 같이 도우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도대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 그런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저를 보고 요새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래
제가 실제로 얼마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그게 이제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 97년도 IMF 이후에 첫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던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 김영삼 정권 때 그 아들인 김현철 씨가 뭐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한보 청문회, 김현철 청문회 이런 거를 제가 그 청문위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정치가 거의 올스톱되고 당시에 YS 대통령이 손을 놓고 그러다가 국정이 거의 올스톱되면서 그게 경제 위기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 교체로 갔던 그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참 이 권력이라는 거를 정말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함부로 다루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도 손을 다치고 깨지고 국민이 다 어렵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참 정치가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정치를 했던 초반에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IMF 시기를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금모으기나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저는 요새 촛불을 보면서 일종의 정치적 금모으기를 이걸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엄중하고 이제 그런 시기를,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떻게 정권 교체는 될 텐데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보면 같이 국민들과 이 정치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정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여론조사 얘기도 하겠지만은 제1당, 제1야당이자 제1당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이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권하고 이 박근혜 정권하고 닮은 꼴이 굉장히 많은데, 김영삼 대통령도 말할 때 발음뿐만이 아니라 보고 읽을 때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박근혜는 더할 것도 없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도 삼풍 백화점 붕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채 그런 어떤 아픔들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김현철의 어떤, 이것도 국정농단이죠. 김현철의 어떤 그런 거, 마지막엔 뭐 IMF까지. 그래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진 상태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IMF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느라고 이 정부가 국민들을 달래주는 부분이 좀 소홀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도 역시 저희들 피로도가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태고 이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음 정부는 일면 수습해야 될 것도 워낙 너무 많지만 주말이 아니라 그냥 온통 거기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저희들, 우리 국민들이 이 아픔을 달래주고 하는 그런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그 밝은 것들을 많이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하시는 말씀들 보니까 국민이 무섭게 무서우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겠죠. 리얼미터는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날마다 여론조사를 한대요. 뭐 주말 정도는 빼겠지만. 그래서 새해가 되고 나서 첫 여론조사도 역시 리얼미터에서 나왔습니다. 연말 연시에 또 분위기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단 하루 차이에도 연도가 바뀌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리얼미터에서 이게 다자구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은 28.5, 반기문 20.4, 이재명 10.2, 안철수 6.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갤럽은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문재인이 앞서 왔었는데 최근에 리얼미터에서는 반기문이 문재인을 앞섰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끝난다 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 근데 신년 여론조사가 딱 되니까 문재인은 확 달아나는 분위기, 반기문은 떨어지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오차폼이 밖으로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8% 차이 정도 걸려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반기문의 박연차 관련설, 신천지 관련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야권 1위이자 전체적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몇 년 동안 다져진 지지율이잖아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야권 1위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더 이제 경쟁자나 경쟁 세력들에 의한 공격이 강해지는데, 근데 사실은 두드려도 더 빠지기는 이제 어려울 그렇죠.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다져진 지지율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점 지지율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것들이 다 다른 악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단기간에 이렇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만 나와도 그게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돌아와서 귀국해서 뭘 말을 한마디 잘한다든가 뭐가 좀 어떤 정치적인 재편에 있어서 반기문에게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면 그러나 안정적 지지율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푹 빠져버리고 이게 이렇게 출렁출렁한다라니까 지지율의 성격을 나타내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반기문 지지율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나 특히나 정당 지지율의 면에서도,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의 면도 있고 정당 지지율의 면도 있는데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딴 데가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기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개혁, 탄핵과 촛불 국면에 그러니까 쭉 기초한 개혁이라는 기조가 범국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이라는 기조, 이 위기에 어떻게 이걸 안정시키지? 또 한편으로는 개혁 자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밀고 나가지? 하는 그 기조가 동시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이 개혁이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어떤 것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최소한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에 닿아 있는 것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딴 데가 세력으로 성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은 완전히 개판이 돼 있고 개혁보수진당은 뭐 개혁인지 보수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18살 문제 갖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 외교하러 간 걸 갖고서 그쪽에서 정강정책의 기조를 세운다고 하고 비교적 진보적이다 또는 뭐 이렇게 새정치적 흐름을 대변한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이 완전히 구구처럼 또 얘기해버려서 저게 정신적으로는 정말 어떤 본산 새누리당하고 다를 바 없구나 하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에서 조금 심하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민주당과는 손을 안 잡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사실 헷갈리잖아요.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요. 그런 얘기들은 세력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나 이 노선이 그래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저게 세력으로서 성립이 돼? 저게 정권을 잡을 수 있어? 하는 점에서 지금 안 돼버리기 때문에 더 푹푹 빠져버리는 그 두 가지가 동시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검증 안 된 반기문의 지지율의 취약성, 그러니까 신기루적 성격과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세발낙지적 성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에 유지되는 반기문의 지지율인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최상의 상태는 다시 얘기하면 잡탕이 되는 건데 그 잡탕을 기반하고 있는 잠재적인 지지 기반으로서의 몇 개의 세력이 다 세력으로서 성립을 안 하는 얘기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지율이 취약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기문 지지율은 사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대한 지지율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행보나 언론의 보도, 검증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다 빠진다고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상을 하기에는. 그럼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기문 같은 사람들이 지지율을 문재인과 비슷하게 계속 가기 시작하면은 여전히 반문 모든 연대에서는 정권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꿀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붙고 이것들이 치열한 대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전으로 따지면요. 12월 달에 대선이니까 김 단장님 예상에 의하면 1 말 탄핵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3월 달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3월에서 5월 사이라 하더라도 하여간 평균으로 봐도 4월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6월 달이나 7월 달쯤 되는 분위기라고 지금 현재로 보면 되고 심한 경우는 12월 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선 때 국면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반기문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쪽 세력들에게 우리가 정권 가져올 수 있어 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과 이번 대선 포기하자. 이상한 짓 하다 나중에 책임질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기문 지지율이 지금 현재는 문재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박들이 반기문 생가랑 동상이랑 거기다 뭐 가족 동상도 만들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네 어떤 보물처럼 모시고 있었는데 거론이 되기는
개부신당이라든지 심지어는 국민의당에서도 뭐 저희랑 정체성 맞으면 오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박 쪽 지지하는 분들이 삐져가지고 아예 응답을 안 하면서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 서서 개 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배반의 심리가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선두로 나섰고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반기문 1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요. 문재인 대표가 33.4, 이재명이 12.4예요. 호남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예전에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국민의당식의 마타도 같은 건데 호남은 문재인을 싫어해. 요걸로 재미를 본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 왜 문재인 대표 호남 가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호남에 빨리 가냐 안 가냐 하고 그러면서 호남에 갈 용기도 없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굳건하게 지금 1위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호남에서 지지율을 한번 경천 동지할 만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호남의 지지율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33.4고요. 이재명 12.4, 반기문이 10.4, 안희정이 8.3, 박원순 8.2, 안철수가 7.9입니다. 무려 6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인 지지도도 그렇고 특히나 호남에서 지지도도 그렇고 탄핵 전과 탄핵 후가 다르고 1월 1일 전과 1월 1일 후는 다르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도 한번 보시면 야 뭐 벌써부터 대선 얘기냐 이렇게 하던 언론이 일제히 1월 1일 이후부터는 현실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의 검증이 사실상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조기 대선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에 표현하는 어떤 여론조사에서의 선택은 완전 순수하게 나는 저 사람이 뭐 이런 면이 조금 더 좋아, 이런 면이 조금 더 싫어, 뭐 이런 아주 순수한 어떤 선호가 조금 더 큰 측면이라면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선호에 더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누구로 해야 되겠네, 또는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 카드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네 라는 판단, 또는 이렇게 해야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네 라는 쪽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묻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아마 정당이든 후보든 현실적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으로 정권 교체를 적어도 희망하는 층은 조금씩 그 쏠림 형상이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기적인 측면도 이제 존재한다. 그렇죠. 이제는 굴림이 시작된 거죠. 국민의당의 국회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캐스팅 보트 역할일 뿐이라는 게 제가 국민의당 분당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전혀 대권에 있어서의 변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수는 될 수 없다. 그 변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호남 기반으로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한 40석 가까이 얻어서 캐스팅 보트는 할 수 있을지언정 대선 국면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지금 안철수는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20%대로 내려앉았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자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그 중간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네. 봐야 되겠죠. 아니 무슨 정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지 캐스팅 보트 역할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정당이 왜 정체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반기문까지 대선 후보로 영입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전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정당의 정체성이 플랫폼 정당이라 그렇대요. 즉 이게 직업소개서인가요? 정당이 아니고 이 국민의당 정말 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기문 언급하면서 대단히 실망이고 반문재인 정서 이용해가지고 반기문 지금 지지율이 호남에서 나왔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문재인은 안 되겠고 그래도 반기문 오케이. 그 반기문 지지율 올라가게 만든 것 자체도 이거 좀 국민의당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물밑 작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정당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충격이 좀 컸나 봐요. 그 원내대표 선거 주승용이 되면서 김성식이 떨어졌어요. 호남대 안철수계가 붙었는데 진 거거든요.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안랩 그것도 하고 이렇게 바이러스 잡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 분당에 나갈 때 국민의당에 대한 미움은 저는 사실 좀 접었어요. 주류, 패권 이런 기억들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선통하기 딱 좋은 요소예요. 우리가 약자인데 쟤네들이 강자로서 뭔가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하고 있다. 절대 권력이어서 어떻게 넘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타도 같은 걸로 지지자들을 현혹하기 쉬워요. 그게 이제 국민의당과 호남의 어떤 관계라고 좀 보는데 호남 사람들은 제가 호남 사람이고 그 호남 정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친노라든지 이 세력들이 참여정부 때 호남으로 홀대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이터 수치 같은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먹히고 정편 보시는 노인에 대해서 호남에 가면은 국민의당만 찍었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수준으로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정서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재인 노론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니들 잘못하니까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찍었을. 여기서도 변수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근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호남에 가면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서 찍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변수로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또는 문재인을 상수로 놓고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거품이 완전히 쫙 빠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도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다른 세력과 연대하지 않으면 30몇 석 갖고 어떻게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 잡으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이번에 손학규 씨 의원에 100석이 가능하다 할 정도의 뭐 삼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 말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면 100석 정도는 만들어야 그래 정권 잡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새누리당 출신들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러면 정권 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정치적인 구호나 명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반증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국민의당에도 의원님들 다 가까운 분들 계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은 다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총론이라든가 가장 큰 원칙을 정리해야 되는데 가령 지난번 탄핵 국면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뭐 이게 꼭 이랬던 것은 아니고 저랬고 이렇게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 국민의 눈에서 볼 때 왜 저걸 회피하려고 하지? 라고 딱 보이는 순간 한국 정치에서도 정말 고수 중에 고수라고 평가되고 국민의당에서도 고수 중에 고수라고 평가됐던 박지원 비대위원장 시절에 쭉 했던 것이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시작된 그 추락의 시작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예상컨대는 이제 뭐 탈락자 없이 다 최고위원이 되면서 그중에 1위가 대표가 되는 거니까 역시 또 박지원 대표가 국민의당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뒤에 예상되는 것이 지금 복잡한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또 다양한 묘수풀이가 시도될 수 있는데 전 너무 많은 묘수풀이를 시도하면 그 끝은 악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는 적어도 지금 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끌어왔던 이것에 대한 선을 명백하게 긋고 청산과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그것이 돼야 되는 대원칙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은 묘수풀이를 하고 너무 많은 세력 이합집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가 오버가 돼서 이런 경우는 정권 교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야당끼리 손을 못 잡겠다. 이거 정말 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 버리는 아니 못 거여서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저는 결국은 탄핵 때 국민의당이 한번 푹 꺼졌던 것에 재탕 아주 참혹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과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쭉쭉쭉쭉 빠지는 거죠. 이미 지금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믿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명선님이 눈에 불을 딱 켜고 얘기하려고 보면 갑자기 딴 데 욕할 때 제가 앞에서 보고 있다가 나 또 뭐 잘못했지 내가 이런다니까요. 아니 정말 반기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생각이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이지 않은 것의 결과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시작을 출발할 때 걱정하지 마. 신나서 하는 것과 쟤들이 어떻게 엎을지 몰라요. 불안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긍정 마인드. 저들이 무슨 모략이 있어. 삼지대에서 무슨 뭘 한대. 불안해 죽겠어.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쟤네들 하다 이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만큼 올렸구나라고 생각하면 헤게모니를 내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상대방한테 헤게모니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일종의 모리하게 말려드는 꼴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여소야대인데 다음에 정권이 탄생하고 나면 현재의 일당인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예요. 그리고 나라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나라를 이렇게 이 위기에서 구하고 끌고 가려면 그래도 색깔이 비슷하고 지지 기반이 유사한 세력들 우선 통합을 해내고 또
각종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제휴도 해가면서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자,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쵸? 국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역의 경우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박이 저 개파인데, 저기 이제 몇십 석 남은 저희가 단독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비박이 저기 한 3, 40석짜리 끌고 갈 수 있어요? 국민의당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혀 색깔이 다른 그 세 개가 합쳐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요? 합쳐질 것 같아요? 그 합쳐진 게 1년을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큰 틀에서는 저건 세력으로서 성립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짧게 한번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명 새누리당 개싸움. 근데 이 지점에서 지금 서청원 의원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간에 굉장한 설전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뭐 미래학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명진이 서청원이나 친박들에게 탈당계라든지 협조를 해주면 뭐 서청원한테는 2기 국회의장 주겠다고 폭로를 하고, 임명진 쪽에서는 덕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야권이나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하는 탈당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쇼잉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개혁한다고 하면 국민 아무도 안 믿어줄 테니까 하는 것처럼 하자라고 시작된 일정이 서로 이렇게 약속 겨루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시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쇼지요. 네. 그리고 저기가 지금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저 세력을 탄핵했는데, 그 탄핵에 반대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해체하는 거 외에 사실은 무슨 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자신들의 그 탄핵 과정에서의 반대, 이것에 대한 전면 스스로의 부정 외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생이 불가능한 재생 작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명진 목사 같은 분이 그냥 깨져서 침몰해야 되는 집을 구하겠다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모양 갖추기를 하려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뭐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임명진 목사. 아이, 지금 그만하시면 나중에 또 국회의장이나 이런 거 기회는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지금 말을 했을 것 같은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덕담으로서도 성립하지 않는 얘기죠. 그것도 좀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안 되는 걸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덕담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저게 나한테 딜을 한 거라고 하지만, 또 제정신이면 이걸 갖고 뭐 딜을 해서 뭘 하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성립 안 되고 안 되는 걸 갖고 하려다 보니까 뭐 한둘이라도 어떻게 하는 걸 쇼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저런 이전 투구를 하면서 무너지는 거고, 저렇게 해서 설령 나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웃기는 거죠. 구차하고 지저분하고 해봤자 별 의미 없고, 하려니 쇼를 할 수밖에 없고. 제 느낌은 처음에 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감정 싸움이 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완전 쇼라고 볼 수 없는 거는, 그래서 뭐가 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임명진과 서청원이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1년에 몇 번씩은 만나는 정도의 친분 있는 관계에 있는데, 진짜로 싸움 난 것 같은 거는 미래학 같은 게 있었다고 밝히면 임명진이 받는 타격도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쇼처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감정 싸움이 붙어서 이제 실제로 아니, 내 쇼처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서로 또 얘기를 안 한 거지. 네. 정확하게,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너는 빠져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로 얘기가 안 된 거죠. 두루뭉술을 하다가 이 정도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간 건데, 그것도 이제 안 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친박 뭐 8인방, 핵심 8인방 또는 친박이었던 사람들 당 나가라. 그 시한이 1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임명진 목사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들한테 관심 받는 거 빼고, 진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게 세탁을 하고 나면 그 세탁의 효과를 가지고 반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바로 있지 그거죠. 않나. 예. 그거죠, 결국은. 반기문이 내려앉을 착륙장을 지금 치워주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직 반기문의 영입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누리당이 변수밖에 안 되는 게, 잘 세탁해가지고 반기문이 어느 쪽에 서든 간에 그렇게 연대라도 넣어서 공동정권 만드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는 친박 핵심들에게 이러저러한 신세를 졌던 사람들도 그냥 모른 척하고 빨리 나가지, 지금 이렇게 대세가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저건 뭐냐, 아주 지저분한 이전 투구를 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개헌 조지 문건 파문. 근데 이 이야기에 얼개랄까요? 이거는 민주연구원이라고 그 새누리당이 만든 여의도 연구소랑 비슷한 개념의 정당 연구원이 있고요. 독립법인이죠. 네. 여기 지금 김용희 의원이 그 원장을 맡고 있는 그곳 민주연구원에서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헌 뭐 제3지대 이런 것에 관련해 갖고 한참 비문이나 더불어민주당 밖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을 돌파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대선 후보들한테 다 돌렸다. 이게 이야기 팩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친문들끼리만 돌려봤다 이렇게. 그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내용을 떠나가지고 다른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내에 있는 비문들 입장에서는 발끈하게 되는, 이게 바로 개싸움 붙이는 저는 그런 모양새 같은 거거든요. 싸움 붙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하는 비문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게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한번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주를 지나봐야 알겠는데 일단 팩트에 대한 거는 거의 이제 드러나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배포에 있어서 편파성이 있느냐 이건데 우선 이 주제는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에서 뭐 15개인가 20개인가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하던 것 중에 개헌에 관한 거를 이제 연구원 한 분이 쓴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이후에 그거를 뒤늦게 뭐 본분들의 얘기나 이런 거 봐서 좀 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연구를 해서 뭐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배포한 선에 있어서 이게 편파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엔 논란이 있다가 사후에 다 확인이 됐는데 대선 후보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대선 후보들한테 돌렸고 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도 돌렸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바쁘다 보니까 대표도 이게 문제가 된 날 전방을 갔다 와서 이런 게 왔나? 하고 그때 이제 본 거예요. 뜯어보고 원내대표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이게 막 쌓이잖아요. 이런 보고서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못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은 정말 이게 친문끼리 돌려봤나? 이렇게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다 돌았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포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있어서 개헌특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원내대표는 다 짰어. 개헌특위를. 예. 그거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도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로 보면 해프닝 같은 성격인데 민주당이 과거에 계속 이제 늘 내부의 계파 갈등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크게 실제와 달리 비화도 되고 이제 이랬던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7, 8개월 이상 큰 내부 싸움이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계파 프레임으로 몰아서 가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언론이 문제를 삼은 건데 실제로 조사를 하고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문제 삼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내용 거죠. 자체를 제가 보니까요. 별게 없어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수준이야. 그걸 뭘 대단한 문건이나 되는 것처럼 친문끼리 돌려봤다. 이렇게 동아일보 같은 데가 정말 사악한 게요. 박근혜 열심히 까주니까 보기는 봐요. 단독 특종 발굴 있고 내면. 그런데 그들은 박근혜를 싫어할 수 있어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 스탠스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까는 만큼 문재인도 까요. 종편들이 원래 그런 스탠스라는 게 전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사안 자체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른바 뭐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또는 연구원장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뭔가 어떤 특정 쪽에 유리하게 해서 그다음에 특정 세력에게만 돌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돌린 그런 내용과 배포의 어떤 편파성을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그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의견과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사안 자체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시비거리가 이미 됐으니 그야말로 당이 한치의 불공정 시비도 없이 간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더 뭐 중하게 징계를 한다든가 하자 하는 것을 정치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그야말로 어떤 재판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 딱 문제가 있으니까 치자 이러기보다는 시비가 붙었으니까 그냥 시비 더 이상 없게 정리하자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우리가 워낙 지금까지는 분란이 없으니 앞으로도 더 분란이 없도록 하자라는 정도의 취지지. 네.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로 이게 정말 편파적이니까 이건 절대로 봐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건의 내용이 어떤 거냐를 떠나서 이게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이 거의 야권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주 문재인 충화, 즉 외부 세력들은 문재인한테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그 생각에만 몰입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대단히 많이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게 터져나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만큼 심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부에서의 비문과 친문의 그 관계가. 그리고 저희가 그냥 듣기에도 이 이전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묻고 넘어가자 하다가 이런 작은 사소한 거에서 그냥 크게 터졌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번 대선, 지지난 대선 생각하시면 경선을 앞두고는 얼마나 치열해요, 사실은. 그리고 경선을 앞두면 요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훨씬 크게 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배우나 저희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키고 그것이 당의 분란 내지는 어떤 파열음으로 안 갈 수 있게 하느냐. 사실은 지금은 그것이 최대의 과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이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하여간 요만큼이라도 꼬투리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경각심은 분명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비 걸 일이 있으면 이게 지금 무슨 일사불란한 그야말로 민주당이 100% 친문당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세력도 있고 다양한 후보들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으면 더구나 경선을 앞두고 야 이거 진짜 뭐 일방적으로 뭔가 끌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 일에 그것이 아주 작전적인 그런 편파성이나 작전적인 의도는 없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방주사가 돼야 그렇죠. 된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된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민주당 분들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런 말 있죠. 민주정당에서 서로 간의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움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이거 공감하시죠? 그럼요. 하나도 또 있어요. 같은 사람들한테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는 말은 군대식의 문화를 바라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두 그럼요. 가지인데 정당에 네. 되면 좀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네, 한편.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깨지지만 않으면 사실 양립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문화는 전자에 완벽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성향이나 또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문화가 뭘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뭐 하나 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논란도 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비문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암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절대 안 되죠. 정당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가는 것, 저 국민당 깨져나가듯이 나가는 것 말고 어느 정도는 비판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사람들, 그 비문들이 뭔가 판을 완전히 엎을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그 존재를 인정해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주사처럼 외부로부터 빌미 안 주고 내부적인 단합도 좀 깨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예방주사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거나 아주 실제로도 보니까 정말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 될 그런 정도의 편파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안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최근에 여론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분간 기사될 게 없다. 가령 반기문이 들어온다든가 제3지대가 혹시 이렇게 된다든가 또 기자들이 재미난 얘기 하던데 할배들이 앞으로 누가 어떻게 만난다든가 그 무슨 할배라 그러대요. 뭐 이 할배 저 할배 또 저 할배 해가지고 혹시 이 할배가 둘이 만나냐 셋이 만나냐 뭐 이런 것이 당분간 기사가 될 거 외에는 민주당이 기사가 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래 이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당이라는 건 내부가 좀 시끄럽고 이제 이래야 재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쪽에서는 자꾸 그 흠집을 좀 크게 만들고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작은 것이 있어도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하나는 이런 얘기예요. 야, 저것들이 무슨 정권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하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오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부자 몸조심한다고 하고, 뭘 좀 하면 저것들이 뭘 다 먹은 것처럼 하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나와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자, 탄핵이 빠르면 1월 말, 뭐 늦어도 정상적이라면 한 3월 말까지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대선을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평균으로 한 4월까지는 되는 상황이라면 각종 경선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기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늦은 거예요.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시작한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탄핵이 언제 될지를 몰라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 같은 분이 빨리 당에서 경선 좀 확정해달라.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 왜냐하면 예비 후보 제도를 해서 하게 해줘야 후원금도 모으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활동에 선거법 시비에 안 걸리는 그런 활동의 안정성도 보장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더구나 이제 설 밥상 전에 국민의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반기문 들어오고 뭐 등등등, 그다음에 저 보수진당이 창당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나 해서 뭔가 대선 체제 내진 대선 준비 체제로 설 전에 민주당도 빨리 가자는 논쟁이 있었어요, 내부에. 근데 계속 그 결심을 못 한 거예요. 그거를 했다가 두들겨 맞을까봐.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후보들의 제기도 있고 해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지나면서는 가령 많이들 관심 갖는 경선 룰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비 후보들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체제가 전환이 될 거예요. 즉 그렇게 하면 지금 이런 것으로 터져나왔던 각종 어떤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나 경쟁의 요소들을 이제는 제도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내놓고 이제 예비 검증에 들어가고 하는 쪽으로 이제는 당이 태세 전환을 해가면서 이런 결국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공정성에, 이게 다 나중에 이제 경선에서 혹시 불공정 시비가 붙을까봐 이런 게 다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빨리빨리 이제 차라리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1월 초가 지나고 나면 그런 식의 예비 대선 준비 체제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지금 문건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거의 테러를 당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개헌에 관한 입장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좀 서로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개헌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김부겸 후보가 그렇게 된 거는 어떤 한편에서 개헌을 입에 담는 거는 지금 무슨 역사적인 반역행위다라는 그런 강한 어조를 써가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말도 못 꺼내게 한 그런 분위기가 SNS상에서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김부겸 후보한테 많은 어떤 그런 거를 전화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고 조절을 좀 해주시면서 개헌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김부겸 의원님한테도 이게 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처럼 대부분 이제 본인한테 직접 안 가거나 이제 못 열어보거나 해서 처음에 이제 이거 안 왔는데 하는 식의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팩트에 관련한 거는 금방 이제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쪽에서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시면은 그렇죠. 그거 진짜 서로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후에 경선을 하고 전체가 화합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예. 김부겸 후보 소중한 분이에요. 지금 현재 코어는 어쩌면 안희정 지사의 타겟처럼 손학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존재해서 지금 밖에서 계속 사실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봐도 그 양반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개헌을 매개로 뭉쳐보자는 거거든요. 난 문재인 싫어해요. 그 문재인 싫은 것 때문에 새누리당 애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미풍이 그쳐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손학규 정식으로 모이게 되면
이게 이상한 판이 돼서 정권교체 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상황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저는 공격하는 거라고 보고 그 뒤에는 반기문이 있고요. 반기문과 안희정은 대선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충청도 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공학적인 이야기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지지자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건이 굉장히 왜곡돼서 외부에 알려지면은 그걸 빌미로 적들은 공격을 하지만 실제로요 내부에서는 이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지지자들은 확고한 믿음을 어느 때 가지냐면 이런 과정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 과정을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과정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하고 이 듬직함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겠다. 믿음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악재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리 잘하면 더 견고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매일 매시간 단위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쏟아내요. 기자들한테 무슨 포럼에서 강연에서 그 정치인들의 그 말 워딩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매주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대표의 최근 발언입니다. 권력 적폐의 청산 3대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일종의 공약인 거죠. 대놓고 대선 레이스를 못하니까 지금 각 대선 주자들이 대선 국면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약 내놓고 있는 건데 이럴 때면 3대 적폐가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이 세 군데를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권력 세 군데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그래서 이제 그중에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었습니다. 청와대 사용 안 한다. 정부 종합청사로 출퇴근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씨가 보여주고 있는 구중궁궐에서의 비선 실세 문제도 청와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무실이 바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청와대가 정부 종합청사로 내려오면 실제로 그렇게 밀실 정치하기 힘들어요. 아, 그럼 모든 게 빨라지죠. 네, 소통도 잘 그렇지. 되고. 일단 박근혜 씨가 저번에 휴양 갔던 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조도가 조도 때문에 사실 그 조도 자체가 아예 망가져버린 그 왜요? 조도의 휴양소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기니까 장사가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 군부대 옆에서 군부대 옆에 네. 개발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민들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대통령 그 휴양소라는 것 때문에 저도 국민에게 반납하겠다는 거고요. 그 미국처럼 대통령이 24시간 공개하겠다고. 미국은 시간대 분대별로 대통령의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건 세월호 7시간 예. 뭐 대비되는 면도 이제 강하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지를 예. 드러낸 거죠. 예. 그래서 인사 추천 실명제라는 걸 한답니다. 최순실에 의해서 비선 실세가 이 사람 어떻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추천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경호실도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통령 경호만 하는 그런 부서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점 어떻게 보셨어요? 첫 일종의 정책 공약에 해당하는 것을 청와대, 검찰, 국정원 이런 정치 권력의 핵심이라고 되어지는 부분의 투명화 내지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것은 촛불 민심이 닿아 있는 첫 번째 지점이 어딘가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읽고 반응했는가 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에서 일종의 반생활을 해보셨던 네.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24시간 공개라든가 또는 뭐 대통령 인사 같은 부분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발표를 하는 날 이 발표 준비를 같이 했던 분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조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내부 토론을 거쳤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알고 그것이 갖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점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특히나 이런 정치적 공약에 관해서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은 있죠.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지르고 보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진정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까 우리 영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 다는 다 실현되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문재인 대표도 제가 아까 준비를 했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가급적 빨리 이제 앞으로 저희 정책이라든가 공약이 옛날처럼 시간이 길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있는데 막상 본 레이스가 펼쳐지면요. 잘 아시겠지만 공약과 정책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온갖 별 다른 시시콜콜한 스캔들이라든가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펼쳐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어보니 문재인 대표 측도 이걸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급적 빨리 쏟아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아요. 그게 좋죠. 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이런 정책 검증에 들어간 것을 선도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 그러한 예. 속보 행보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문제인데요. 저는 검찰개혁 보고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이건 너무 좋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사권은 경찰한테 넘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분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사권만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겨본 적이 없는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아마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열망과도 같은 거였기 때문에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생기면 우병우 라인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상 발붙이기 좀 힘들어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 여기서부터 충격이에요. 제 입장은. 자치경찰을 지금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서하고 똑같아요. 소방서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장이 서울소방서를 지휘하니까 물대포 못 쓰게 하겠다, 물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경찰은 경기도지사가, 광주경찰은 광주도지사가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백남기 노인 사건 같은 게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시위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고 그렇죠. 동권을 이제 실질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거론됐던 예.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에서 이제 권력구조 측면만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권의 강화와 지방 분권의 강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또 그거에 더 나아가서 그 상층으로서의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당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맥락을 사실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다가 더 쇼킹한 거는요. 이게 지금 노동경찰을 만들겠다는 게 뭐냐면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어요. 그 노동행위를 잘못하는 업주들 찾아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사권이 사실상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수사권을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네이밍을 해서 노동경찰인 건데 예. 이제 현재 있는 근로감독관의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이제 강화하는 거죠. 특히나 이게 현장에 가면은 이제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그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기 국정원도 좀 쇼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래왔던 일종의 이상국가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다 준비된 워딩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이건 사실 민주정부 때 사실상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가 이게 악용시켜버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 이런 것만 하는 부서로 만들겠다는 거고 제2차장을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기소권은 없는데 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첩 잡는 데 서서 수사를 막 해가지고 검찰한테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악용을 해갖고 간첩 조작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간첩 조작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국정원한테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겁나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자백 있잖아요. 자백. 네. 다큐. 그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2번 봤는데 네. 전주영 화재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전주영 화재 가서 그게 이게 개막작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보고 그 뒤에 부산에 가서 우연히 보니까 문 대표가 그 영화를 또 보고 나오셨을 때 우연히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김기춘 씨 청문회 나와서 정말 그런 모습을 거의 악마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사실은 다 그런 기능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생사람을 때려잡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자, 어쨌건 그 정치인의 이제 말 워딩을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언론들은 진짜로 자기들 간의 새누리당에서 보듯이 개싸움을 위주로 보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워딩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스치듯 지나가 버려요. 아, 공약인가 보다 하는데 지금 말한 이 3대 적폐 권력기관, 청와대, 검찰, 다음에 국정원까지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되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나라 되겠다 싶어요. 아우, 스트레스 확 줄죠. 예. 네. 자, 새해 실질적인 첫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희망의 대기표를 뽑아놓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내 차례 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의 취약성, 그러니까 신기루적 성격과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세발낙지적 성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에 유지되는 반기문의 지지율인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최상의 상태는 다시 얘기하면 잡탕이 되는 건데 그 잡탕을 기반하고 있는 잠재적인 지지 기반으로서의 몇 개의 세력이 다 새로워서 성립을 안 하는 얘기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지율이 취약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기문 지지율은 사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 대한 지지율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행보나 언론의 보도, 검증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다 빠진다고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상을 하기에는. 아, 그럼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기문 같은 사람들이 지지율을 문재인과 비슷하게 계속 가기 시작하면은 여전히 반문 모든 연대에서는 정권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꿀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붙고 이것들이 치열한 대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전으로 따지면요. 12월 달에 대선이니까 김 단장님 예상에 의하면 1말 탄핵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3월 달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네. 3월에서 5월 사이라 하더라도 네. 애가 평균으로 봐도 4월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6월 달이나 7월 달쯤 되는 분위기라고 지금 현재로 보면 되고 심한 경우는 12월 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선 때 국면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반기문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쪽 세력들에게 우리가 정권 가져올 수 있어 하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과 이번 대선 포기하자. 이상한 짓 하다 나중에 책임질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기문 지지율이 지금 현재는 문재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박들이 반기문 생가랑 동상이랑 거기다 뭐 가족 동상도 만들었어요. 그런 걸 하면서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네 어떤 보물처럼 모시고 있었는데 거론이 되기는 개보신당이라든지 심지어는 국민의당에서도 저희랑 정체성 맞으면 오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박 쪽 지지하는 분들이 삐져가지고 아예 응답을 안 하면서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 서서 개 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배반의 심리가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선도로 나섰고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반기문이 1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요. 문재인 대표가 33.4, 이재명이 12.4예요. 호남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예전에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국민의당식의 마타도 같은 건데 호남은 문재인을 싫어해. 요걸로 재미를 본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 왜 문재인 대표 호남 가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호남에 빨리 가냐 안 가냐 하고 그러면서 호남에 갈 용기도 없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굳건하게 지금 1위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호남에서 지지율 한번 경천 동지할 만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호남의 지지율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33.4고요. 이재명 12.4, 반기문이 10.4, 안희정이 8.3, 박원순 8.2, 안철수가 7.9입니다. 무려 6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인 지지도도 그렇고 특히나 호남에서 지지도도 그렇고 탄핵 전과 탄핵 후가 다르고 1월 1일 전과 1월 1일 후는 다르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도 한번 보시면 뭐 벌써부터 대선 얘기냐 이렇게 하던 언론이 일제히 1월 1일 이후부터는 현실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의 검증이 사실상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조기 대선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에 표현하는 어떤 여론조사에서의 선택은 완전 순수하게 나는 저 사람이 뭐 이런 면이 조금 더 좋아, 이런 면이 조금 더 싫어, 뭐 이런 아주 순수한 어떤 선호가 조금 더 큰 측면이라면 지금은 그런 개인적인 선호에 더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누구로 해야 되겠네 또는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 카드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네 라는 판단 또는 이렇게 해야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네 라는 쪽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묻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는 거 빼고. 빡친 거 치고 더 이뻐지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작업성 멘트다, 진짜. 이게 새 덕담 하시는 거죠, 뭐. 저는 지금 신비님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신비님은 어떤 여자분이 나와도 무조건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아, 예. 처음에는 저도 그 말에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설파하고 다니는 이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애티튜드, 태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빈말인지는 알지만 나를 위해 공손한 인사를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을 하기엔 기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구박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박을 했어요. 아, 신비님이 그럼 어쩜 그렇게 이쁘세요 하는 건 그냥 다 태도예요? 태도. 그냥 아이고, 태도일 뿐? 참. 그러니까 방송에 이제 지금까지 나오셨던 모든 여자분들께 그 죄송하지만 말 들으셨던 분들 아이, 너무 참. 그러면 업되지 마셔야 되겠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외모가 잘생기셔서라든지 한 그 모든 칭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구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종의 덕담처럼 돼서 좋아하는 거지. 진심이었어요. 아유, 좀 전에.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 평생 못 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저 뻥 잘 안 치는 거 아시죠? 예. 이거 왜 그러세요? 오늘 뭐, 저기 내용 중에 뭐 있으세요? 아니, 지금? 맞아요. 뭐 그러니까 방어할 거? 늘 하는 사람은 저 말이 사실은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태도만 좋아하는 거고 평생 안 하다가 하면 진짜로 진실을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아유, 참. 진짜 부디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완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역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근데 최소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싶어가지고 2018년, 19년 등등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당장 돈이 생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내가 몇 달만 버티면 1년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만 생기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희망이 그렇죠. 있으면 버티는 거죠. 근데 희망 없으면 진짜로 죽고 싶어요. 암울할 때. 잠을 자다가 깨는 게 가장 두려워. 현실로 이렇게 다시 들어올 때 그런 나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깰 때가 가장 두려운 사람들. 정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인구가 우리나라의 10%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 사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답답하고 잠 자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저 월급 줘야 될 날 되면 중소기업 사장들 답답하고 아유, 그런 거 그냥 있잖아요. 한 달 엄청나게 그게, 빨라요. 그럼요. 예. 그런 심정들을 생각하면 참 정치가 두려운 거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저는 요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보고 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 정말 이게 누가 되든지 간에 인수위도 없이 이제 시작될 이 새로운 정부 이제 정상적으로 탄핵이 된다면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뻔하게 펼쳐질 이런 상황이 당장 무슨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도 아닌데 그냥 무거워 그렇겠죠. 마음이. 저희들도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유권자지만 벌써 마음은 나라를 갖다가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는다고 해도 이 폭탄 안고 가야지 되는 거 뻔한데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월 1일부터는 사람들 그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걸 찾느라고. 제 태도가 네. 달라졌죠. 그야말로. 정권교체는 될 거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외치는 그거가 있어요. 정권교체는 되는데 얼마나 양질로 얼마나 힘을 갖고 얼마나 개혁적으로 되느냐 이런 측면이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불안감은 좀 버리십시오. 저는 늘상 요즘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서 승리의 경험이 되면 있잖아요. 민중들은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면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나도 이명박 박근혜 그 중간쯤에는 어떤 사건이 나도 광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두렵고 실망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 천만 촛불이라고 하죠. 천만 촛불이 가져준 역사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냥 보실 게 아닌 게 그들도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민중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광장으로 나와서 그걸 뒤엎을 훈련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부터는 굉장히 국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정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기문 20.4, 이재명 10.2, 안철수 6.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갤럽은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문재인이 앞서 왔었는데 최근에 리얼미터에서는 반기문이 문재인을 앞섰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 끝난다 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 근데 신년 여론조사가 딱 되니까 문재인은 확 달아나는 분위기, 반기문은 떨어지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오차 폼이 밖으로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8% 차이 정도 걸려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반기문의 박연차 관련설, 신천지 관련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야권 1위이자 전체적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몇 년 동안 다져진 지지율이잖아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야권 1위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더 이제 경쟁자나 경쟁 세력들에 의한 공격이 강해지는데 근데 사실은 두드려도 더 빠지기는 이제 어려울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다져진 지지율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점 지지율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나온 것들이 다 다른 악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단기간에 이렇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만 나와도 그게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돌아와서 귀국해서 뭘 말을 한마디 잘한다든가 뭐가 좀 어떤 정치적인 재편에 있어서 반기문에게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면 그러나 안정적 지지율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푹 빠져버리고 이게 이렇게 출렁출렁한다. 그러니까 지지율의 성격을 나타내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반기문 지지율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나 특히나 정당 지지율의 면에서도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의 면도 있고 정당 지지율의 면도 있는데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딴 데가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기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개혁, 탄핵과 촛불 국면에 그러니까 쭉 기초한 개혁이라는 기조가 범국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이라는 기조. 이 위기에 어떻게 이걸 안정시키지? 또 한편으로는 개혁 자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밀고 나가지? 하는 그 기조가 동시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이 개혁이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어떤 것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최소한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에 다 있는 것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딴 데가 세력으로 성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은 완전히 개판이 돼 있고 개혁보수진당은 뭐 개혁인지 보수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18살 문제 갖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 외교하러 간 걸 갖고서 그쪽에서 정강정책의 기조를 세운다고 하고 비교적 진보적이다 또는 뭐 이렇게 새정치적 흐름을 대변한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이 완전히 구구처럼 또 얘기해버려서 저게 정신적으로는 정말 어떤 본산 새누리당하고 다를 바 없구나 하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에서 조금 심하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민주당과는 손을 안 잡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사실 헷갈리잖아요.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요. 그런 얘기들은 세력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나 이 노선이 그래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저게 세력으로서 성립이 돼? 저게 정권을 잡을 수 있어? 하는 점에서 지금 안 돼버리기 때문에 더 푹푹 빠져버리는 그 두 가지가 동시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검증 안 된 반기문의 지지율. 네, 맞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 정권교체가 완성되고 정권교체된 정권이 좋은 정치를 하게 되면 한국 민중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가 세계 교과서에 저는 실려든다고 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만들어낸 역사 있잖아요. 대단한 거라고 보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 단장님께서 쫄아 있어요. 얼굴 표정 보세요. 막 쫄아 있잖아요. 국민이 무서워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저 아는 분의 자제분이 와서 정치권에 대한 구경도 할 겸 저를 같이 도우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도대체 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 그런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저를 보고 요새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래 제가 실제로 얼마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그 이제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97년도 IMF 이후에 첫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던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 김영삼 정권 때 그 아들인 김현철 씨가 뭐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한보 청문회, 김현철 청문회 이런 거를 제가 그 청문위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정치가 거의 올스톱되고 당시에 YS 대통령이 손을 놓고 그러다가 국정이 거의 올스톱되면서 그게 경제 위기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 교체로 갔던 그 당시에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참 이 권력이라는 거를 정말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함부로 다루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도 손을 다치고 깨지고 국민이 다 어렵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참 정치가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정치를 했던 초반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IMF 시기를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금모으기나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저는 요새 촛불을 보면서 일종의 정치적 금모으기를 이걸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엄중하고 이제 그런 시기를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떻게 정권 교체는 될 텐데 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보면 같이 국민들과 이 정치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정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여론조사 얘기도 하겠지만은 제1당, 제1야당이자 제1당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이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권하고 이 박근혜 정권하고 닮은 꼴이 굉장히 많은데 김영삼 대통령도 말할 때 발음뿐만이 아니라 보고 읽을 때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박근혜는 더할 것도 없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도 삼풍 백화점 붕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채 그런 어떤 아픔들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김현철의 어떤 이것도 국정농단이죠. 김현철의 어떤 그런 거 마지막엔 뭐 IMF까지 그래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해진 상태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IMF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느라고 이 정부가 국민들을 달래주는 부분이 좀 소홀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도 역시 저희들 피로도가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태고 이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음 정부는 일면 수습해야 될 것도 워낙 너무 많지만 주말이 아니라 그냥 온통 거기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저희들 우리 국민들이 이 아픔을 달래주고 하는 그런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그 밝은 것들을 많이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하시는 말씀들 보니까 국민이 무서우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겠죠. 리얼미터는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날마다 여론조사를 한대요. 뭐 주말 정도는 빼겠지만. 그래서 새해가 되고 나서 첫 여론조사도 역시 리얼미터에서 나왔습니다. 연말 연시에 또 분위기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단 하루 차이에도 연도가 바뀌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리얼미터에서 이 다자구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은 28.5. 아마 정당이든 후보든 현실적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쪽으로 정권 교체를 적어도 희망하는 층은 조금씩 그 쏠림 형상이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기적인 측면도 이제 존재한다. 그렇죠. 이제는 굴림이 시작된 거죠. 국민의당의 국회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캐스팅 보트 역할일 뿐이라는 게 제가 국민의당 분당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전혀 대권에 있어서의 변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수는 될 수 없다. 그 변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호남 기반으로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한 40석 가까이 얻어서 캐스팅 보트는 할 수 있을지언정 대선 국면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지금 안철수는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20%대로 내려앉았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자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그 중간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네. 봐야 되겠죠. 아니 무슨 정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지 캐스팅 보트 역할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정당이 왜 정체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반기문까지 대선 후보로 영입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전 정말 납득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 정당의 정체성이 플랫폼 정당이라 그렇대요. 즉 이게 직업소개서인가요? 정당이 아니고 이 국민의당 정말 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기문 언급하면서 대단히 실망이고 반문재인 정서 이용해가지고 반기문 지금 지지율이 호남에서 나왔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문재인은 안 되겠고 그래도 반기문 오케이. 그 반기문 지지율 올라가게 만든 것 자체도 이거 좀 국민의당에서 여러 가지로 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물밑작업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정당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충격이 좀 컸나 봐요. 그 원내대표 선거 주승용이 되면서 김성식이 떨어졌어요. 호남 대 안철수계가 붙었는데 진 거거든요.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냥 일종의 계속 이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안랩 그것도 하고 이렇게 바이러스 잡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 분당에 나갈 때 국민의당에 대한 미움은 저는 사실 좀 접었어요. 주류, 패권 이런 기억들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선통하기 딱 좋은 요소예요. 우리가 약자인데 쟤네들이 강자로서 뭔가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하고 있다. 절대 권력이어서 어떻게 넘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타도 같은 걸로 지지자들을 현혹하기 쉬워요. 그게 이제 국민의당과 호남의 어떤 관계라고 좀 보는데 호남 사람들은 제가 호남 사람이고 그 호남 정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친노라든지 이 세력들이 참여정부 때 호남을 홀리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이터 수치 같은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먹히고 정편 보시는 노인네들에서 호남에 가면은 국민의당만 찍었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수준으로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정서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재인 노론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니들 잘못하니까 한번 혼 좀 나발하고 하고 찍었을. 여기서도 변수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근데 그 사람들 몇 면을 보면 호남에 가면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변수로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또는 문재인을 상수로 놓고 투표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 거품이 완전히 쫙 빠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도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다른 세력과 연대하지 않으면 30몇 석 갖고 어떻게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 잡으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이번에 손학규 씨 의원에 100석이 가능하다 할 정도의 뭐 삼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 말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면 100석 정도는 만들어야 그래 정권 잡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새누리당 출신들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러면 정권 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정치적인 구호나 명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반증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국민의당에도 의원님들 다 가까운 분들 계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은 다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총론이라든가 가장 큰 원칙을 정리해야 되는데 가령 지난번 탄핵 국면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뭐 이게 꼭 이랬던 것은 아니고 저랬고